그럼 이제 제일 먼저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주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뭐 다행히도 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뭐 2주 연속으로 월요일을 쉬어서 일주일이 4일이니까는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많이 적었었던, 주식을 떠나서 한 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국 금통위가 있었고 중국 수출입,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은 미국 쪽에서 나왔죠. 소비자 물가하고 FOMC,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부분. 그러고서는 이제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매 판매, 요 정도가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우선 지난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사실은 11일 있는 주간이 아니라 그 전주 이제 말에 나왔던 건데, 삼성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매도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 당장 몇 월 며칠에 딱 팔겠다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해줄 뭐 대리인이라고 하죠. 기관을 선정해서 이 기관에서 적당한 가격에 그 기간 내에 이제 물량을 매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삼성과 이제 상속세 내역,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대출을 받았는지, 향후에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그 이씨 세 분하고 그다음 홍라이 요렇게인데, 보시면은 상속세 추정액이 거의 뭐 한 2조 초반에서 3조 초반에 이릅니다. 근데 요거를 연부연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년에 걸쳐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발생하고 그 달 말 기준에서 6개월 후의 말, 이때 1차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남은 금액을 5분의 1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처음에 6개월 딱 지난 시점에 6분의 1을 내고요. 전체 금액에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매 1년이 돌아올 때마다 6분의 1씩 내야 됩니다. 2020년 10월 달에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2021년 4월 달에 첫 번째 납부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4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납부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꽤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 이제 배당을 받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꽤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한 3년차 정도까지는 대출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거 실제로 대출이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이 지금 대출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연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상속세를 납부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번에 그러면은 지분 매도 신탁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홍라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약 한 2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죠. 요거를 이제 팔 계획인 거고, 그러면은 거의 보시면 지금 1차 납부액하고 대출액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충분한 금액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고 이재용 그 부회장은 요번에도 그 신탁 계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부진 이서연의 경우에는 일단 SDS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절반씩을 팔기로 했고요. 그게 한 2,400억 정도 되고, 추가로 이서연 씨의 경우에는 삼성생명 지분도 약 한 346만 주. 그래서 도합 4,800억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액을 다 끄고 내년도에 있을 2차 납부액 또 낼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라 생각이 되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보시면 다들 이제 내년 4월까지의 신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차 납부 기한이 그때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은 매번 이제 연초에서 4월까지는 이 이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첫째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지금 삼성전자, SDS, 삼성생명, 그 다음에 물산 요렇게를 상속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매도가 없습니다, 요번에 신탁 내용에서. 그래서 사실 뭐 요거 가지고서 물산이 역시 이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일 가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넘겨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나 팔기 싫은 요 중에서는 주식인 것으로는 보인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라이 씨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요 정도 금액이면 2023년분까지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제 매도 소위 쿨타임이 돈다고 하죠. 그거는 2024년 4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추가 매도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를 지분 구조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SDS는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의 지분만 합쳐도 40%거든요. 그래서 요 세 분의 지분이 사실 없어도 지배력을 가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씨 일가가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SDS는 전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이부진 이서연은 이번에 매도를 함으로써 절반을 팔게 되는 겁니다. 보유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보시면 삼성물산과 이재용, 그 다음에 삼성의 두 재단, 그리고 생명의 자사주를 합치면 46.6%예요. 그래서 이부진 이서연이 더 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배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서연 씨 경우에는 요번에 보유분 중에 절반을 판 거고요. 이부진 씨는 6.9% 상속받은 거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서연 씨 경우에 내년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이부진 씨의 경우에도 SDS 다 팔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 다음은 생명을 더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두 분 다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은 받았던 전자지분에 손을 대지 않을까. 아니면은 생명은 좀 어느 정도 남겨놓고 혹시 지배구조 생명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전자를 좀 먼저 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 중에 질문을 주셨었죠. 요거를 공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요 공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가령 요렇게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왔잖아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이미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신탁 계약을 맺은 거니까 이제 주식의 보유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매매 상황에선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시면 보유 주식 등에 대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게 나옵니다. 신탁 계약을 맺었고 체결일은 10월 5일이었다. 계약 기간은 4월 25일까지이고 이게 지분이 약 한 2천만 주, 1994만 주이다. 요거는 유가증권 처분을 위한 신탁이고 KB국민은행이랑 맺었으며 이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야지 보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전 주말 동안 나왔던 게 이제 메이투안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에서 34.4억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2020년도 메이투안의 중국 국내 매출의 3% 정도 수준이고요. 이를 통해서 메이투안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메이투안 주가 8%나 올랐어요. 월요일 날에. 왜냐하면 예상보다 제재가 가볍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왜 이거를 금액이 큰데 가볍다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실은 이제 그 몇 달 전에 한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알리바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벌금 맞았었잖아요. 그때 86권가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세부적인 중국 법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이런 경우에 벌금이 부과될 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같은 기준이라 봐야 되고요.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매출의 최대 10%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히 합니다. 근데 3%니까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제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한 7억 달러를 조금 웃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 금액이 5억 3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으니까는 어쨌든 정부가 좀 예상보단 적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오히려 해버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 우려가 이제는 좀 피크 아웃하는 분위기 아니냐. 관련 주식들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바닥에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이투안이 마지막으로 점을 좀 찍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뉴스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거 합의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합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이미 130개국이 합의를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졌던 국가들이 있죠.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헝가리,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이 빠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요 국가들까지도 이제 요때에는 모두 동참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세율이 15% 미만인 기업들한테는 지금 이게 영향이 가게 될 거거든요. 글로벌이라는 그 기준에 만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했던 자료를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약 1% 가량의 이제 주당 순이익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가보면은요. 중국이 단기자금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 돈을 회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날 900억 위안을 회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 내내 자금 회수를 했습니다. 헝다 사태 있고 난 이후에는 보면은 돈을 계속 풀었었거든요. 9월 17일부터 9월 말일까지 보시면은 무려 7,900억 위안의 단기자금 시장에다가 중국 인민은행이 순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 돌아오는 거를 그대로 이제 그 똑같은 금액을 이제 더 또 추가로 집행을 해줘야 순공급 양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고 그 만기가 7일짜리를 했으면 7일 돌아온 날에는 100억 위안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900억 위안이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자금이. 이런 식이 지금 10월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들어와서 6,600억 위안이나 되는 자금이 지금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다 이후로 9월 17일 이후로 나타났던 소위 말해 단기자금 시장 돈 풀기가 이제는 1,300억 위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중국은 어지간하면은 돈 쓰기가 싫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를 마지막에 수단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란 게 그렇기는 해요. 칼집 안에 있을 때 그 칼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헝다가 또 달러채 이자 지급을 안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9월 23일부터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자 지급을 안 해도 한 달간은 이제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이 안 된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한 달간의 유예가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지급 안 했던 거, 요게 이제 9월, 10월 달에 있는 헝다가 이제 그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달러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인데요. 보시면은 요때부터 이제 미지급을 한 거죠. 23일 거 안 했고, 29일 거 안 했고, 제일 최근에는 10월 11일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일 거 처음 안 했던 거, 요거에 대해서 한 달이 유예 기간이니까, 그러면은 10월 22일에는 22일까지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지급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정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 서로 고통 분담하자. 우리 이거 다 못 갚아. 이 중에 뭐 몇 퍼센트만 갚도록 너가 좀 그 컷을 해줘. 그런 식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이제는 그 기술적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저희가 리터럴리 그냥 이제 디폴트가 나게 됩니다. 22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이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자본금 규모를 확대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 다룰 만한 뉴스인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 28일에 IPO가 무산되었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때 이후로 엔트 파이낸셜이 당국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반영을 해 나가면서 지금 소위 말해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과정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IPO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엔트가 상장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사실 지금 강력한 규제 조치들이 나오면서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사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알리바바부터 시작인 건데, 근데 그 우려가, 그러니까 시작점이 엔트의 상장 무산이었던
있었던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상장이 되게 된다면 우려가 줄어드는 명확한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날 이제 좋은 뉴스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금융사도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외신에서 금융기관, 중국이 국영적이 위주로 해가지고 금융기관들한테서 대출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투자 현황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국이 금융사들을 손보는구나, 이런 게 나죠. 그래서 또 좀 투심을 훼손시켰던 뉴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난 관련된 건데, 인도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일단 인도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당국에서는 우리 석탄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오히려 약간은 독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우려가 나쁘게 이제 안 좋게 제기됐던 게, 인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석탄 재고를 사흘치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2주치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인도는 사흘치래요. 역시 중국보다 더한 게 인도입니다. 그죠? 근데 인도 내 석탄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콜 인디아라는 데에서 전체 발전소의 석탄 수요량의 무려 24일치에 해당하는 4,300만 ton의 석탄 재고를 자신들은 보유 중이고, 화력 발전소들도 보면 지금 사흘치가 아니라 나흘치 수요량에 해당하는 재고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인도도 지금 석탄 비중이 발전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거든요. 근데 사흘치가 아니라 나흘치라는 이런 말은 해봤자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나, 이고, 그리고는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14일에는 콜 인디아에서 이 전력 부족이 심각해가지고 그 대응책으로 전력 이외 업계에 대해서는 석탄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가 좀 심각함을 토로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한국은 휴장이었고요. 상해는 보합이었고, 다우랑 나스랑은 좀 빠졌던. 사실 이날 이제 스타는 유가나 이런 것들 오르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었던 게 이슈였긴 했죠. 그래서 이제 증시도 안 좋았었고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한국 금통이 열렸는데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11월에는 인상이 이제 강력히 예상이 된다는 거였고, 그게 이제 일단은 금통이 여기 이제 전문에서 밝혀지는데, 통화정책 완화 적절히 조정이라는 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거. 뭐 이게 뭐겠습니까? 올린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에는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셨는데, 이주열 총재가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큰 어려움 없을 거,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이거는 거의 뭐 파월이 나와서 뭐 2022년 9월에 금리 인상에도 큰 어려움 없을 거,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쐐기를 박았다는 거, 11월에 금리 인상은 그냥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는 또 한 명으로 안 그치더라고요.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면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가 미국 증시는 거의 회복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는데 페이스북만 빅테크 기업 중에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부 고발자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내부 고발자 문제 때문에 뭐 이 회사 가치가 훼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까지 확대해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다만 이제 왜냐하면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익스플로어 관련해가지고서 뭐 주고받았었던 그런 문건들이 문제가 되면서 독과점이다, 니네는 그걸 강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너네는 회사를 쪼개야 된다, 그 논쟁이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서 그게 10년 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리멸렬하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페이스북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뭐 오랫동안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근데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었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기업 가치대로 움직여 갔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 지금 페이스북이 공들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VR이나 AR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의 뭔가 미래 청사진이 나온다면 뭐 이런 악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전날 쉬었던 한국은 오히려 쉬고 오니까는 두 배로 얻어맞았죠. 1.4% 빠졌고요. 상해도 좀 빠졌고 다우 나스닥도 약하게 끝이 났습니다. 13일 수요일은 보시면은 에너지 쪽의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다 보니까 푸틴이 다시 등판을 했어요. 유럽이 원한다면 가스 공급을 더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푸틴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좀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죠. 노드스트림 2를 지금 독일하고 공사 끝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큰 먹거리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려면 좀 착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특히나 수요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뭐 이런 스탠스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요한 발표였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요거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비교적 예상한 수준에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헤드라인 발표치는 예상치 0.3%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0.4%. 전월 대비입니다.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푸드하고 에너지를 빼고서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예상치가 0.2%였는데 발표치도 0.2%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증시도 소비자 물가가 나온 거를 악재로 여겨서 막 그렇게 움직이거나 한 경우가 이번에는 아니었죠. 그냥 좀 심드렁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그냥 예상한 수준이네. 그 이유가 이제 헤드라인은 좀 높지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그래도 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범위 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요번에 나온 거하고 그 전에 나온 거, 근데 그 전 것들 보면은 한 6개월 전 거부터 한 3달 연속으로는 보시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발표치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해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볼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는데 그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주거 쪽, 그러니까 주거 쪽 요즘에 관심 많으시죠? CPI 보실 때 요 쉘터가 0.4%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사실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주거 쪽이 굉장한 그런 이제 열기는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고, 에너지 쪽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전월 대비 1.3% 상승. 근데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서 좀 봐야 되는 6개의 항목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항목들이 코로나 때는 심대하게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가 리오프닝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또 엄청나게 CPI를 부풀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6개 다 합쳐보면은 요번에는 합산했을 때 소폭의 CPI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나 항공운임, 렌터카 마이너스였고 푸드 이런 거는 살짝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이함이 그렇게 발견되지가 않았던 발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 사람들이 근원 소비자 물가 봤었을 때에는 물가가 엄청 오른다라고 계속 얘기들은 했고,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라는 게 거의 피크에 달했을 때이거든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델타 변이가 겹치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리오프닝이 잠시 뒤로 후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병목 현상이라는 게 거의 극대화돼야 되는 구간인데 그 순간에도 뭐 엄청난 그 물가의 고공행진은 못 느꼈다. 뭐 그러니까 물가가 뭐 굉장히 막 우리가 뭐랄까요, 아주 과격한 물가 굉장한 상승 배팅까지 정도는 아닌가 봐. 뭐 이런 안도감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하임 인덱스, 중고차 인덱스죠. 이게 월초 5영업일자에 나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요게 이제 2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에서 중고차 가격 지수를 선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은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레코드 하이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께 떨어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달 뒤니까 11월 수치에서는 중고차가 다시금 여기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올려버리는 이제 그 기여를 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가에서 좀 안정세라는 게 연말에 가면은 재차 플러스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쪽에서는 보인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여기 2번 발표예요. 상반할 거하고 그 달 전체 거 하는데 일단 상반할 거에 대한 숫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PI 쪽도 뭐 제가 이제 뭐 세부 사안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되느냐라고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글에서 CPI 치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최근에 발표된 거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별로는 이렇게 숫자 제시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요 각 항목별로의 여기서의 이제 그 가중치,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전체에서의 퍼센트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참조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멘트를 했는데 공급망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좀 최근에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망 혼란하고 엮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LA항이 24시간 주 7일로 풀 가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미국의 이제 서부 쪽 LA항하고 롱비치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을 취급하는 거대 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의 적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미국 쪽에다가 물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보냈는데 여기에 항구 쪽에서 일할 인력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 굉장히 부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항구의 가동률이 매우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자체도 미국에 들어가면 그걸 처리해서 내보내줘야 그걸 다시 싣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 돌아가야 거기서 다시 생산해서 실을 수가 있는데 그 캔 자체도 부족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최악의 그런 항구 쪽의 적체를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는 델타도 많이 가라앉았고 백신도 많이 맞았으니까는 풀로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적체되고 있는 이 트래픽 잼을 한번 일시에 해소를 해보자라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 90일간 24/7 그냥 계속 돌리겠다. 그래서 병목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예,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중국이 항구에 정박해놓고 하역하지 않고 있던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요 두 가지를 엮어서 해운 운임하고 좀 한번 얘기를 지금 좀 해볼까 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운임이 좀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등더미는 마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날개를 달아줬었던 역할을 했던 게 있죠. 뭐냐면 이미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 사고입니다. 배가 이렇게 중간에 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데 각종 해상 운임들이 모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수혜주 문제는 완전히 정상화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여기에 적체 문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지금 호주산 석탄을 가지고 왔다가 하역을 못해서 그냥 항구의 자리만 차지하는 문제도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건 드라이버크 쪽에 영향 미치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에서는 문제를 주도하고 있던 게 미국인데 뭐 그냥 나쁨 없이 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각종 이제 해상 관련된 운임들이 이제 좀 피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벌크입니다. BDI고요. 이게 보시면은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반등을 코로나 위에 빠르게 하다가 수혜주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도에 적체가 좀 심각하다 얘기를 했다가 좀 내려오는 듯 하더니 2021년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지금 20주 연속 상승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올라와 버렸었죠.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지금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닌데 어쨌든 요 수준에서는 꽤나 내려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피크는 기록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공급망 교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 북미 사장이 지금 이제 언론인들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사실 이날 제일 관심을 받았으면 했었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 문제를 경험을 해보니까 자체 칩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자체 칩의 개발을 원한다. 요게 이제 타이틀을 달고서 기사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요것도 있지만은 공급망 교란에 대한 힌트를 좀 준 게 있습니다. 차량용 칩 부족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지난 8, 9월은 가장 힘든 달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8, 9월 가장 힘든 달이긴 했지만 최악은 지났다라고 지금 칩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 북미 사장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았을 때 공급망 교란 제일 심했던 분야 중에 하나 자동차용 반도체잖아요. 어쨌든 피크는 지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큰 주제, 그러니까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 언제 개시되느냐. 두 번째는 언제 종료가 될 것이냐. 그 다음은 최근에 근데 월간 고용 보고서는 좀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연준 위원들은 하고 있을까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월 FOMC 처음에 의사록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매파적이었던 코로나 이후로 FOMC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그냥 연장선상이다, 동일하다, 결론은 매파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회의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언제 테이퍼링 개시되냐라는 거에서는 연내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11월 중순 혹은 12월 중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하겠다. 그 시기는 11월 중순이거나 12월 중순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종료는 언제 하느냐? 요것도 명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숫자를 아예 써놨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달 연준이 국채는 800억 달러, 모기지는 400억 달러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1200억 달러를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테이퍼링을 이제 요 사고 있는 양을 점점점 줄여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감소 속도가 어떠냐가 사람들이 모두 관심사인데 숫자로 명확히 제시한 게 매달 국채는 100억 달러씩 사는 걸 줄일 거고 그러니까 800억 사던 걸 700억, 600억, 50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모기지는 50억씩 하겠다. 그러니까 400이 350, 300, 250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요 속도는 뭡니까? 8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는 속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퍼링 개시하는 시기와 종료하는 시기를 합성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내년 7월이나 내년 8월 중순에 테이퍼링이 끝이 난다. 즉, 더 이상 이제 QE는 없다.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회의록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경제 발전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보고서 비둘기적이다라고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뭐냐하면 정말로 경제 발전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른 시기가 오잖아요. 그 시기면 이미 증시는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을 겁니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거는 거대한 폭락을 막기 위함이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기름을 부어주기 위한 테이퍼링 속도 조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얘기가 된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무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연준의 경우에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물가하고 고용인데 물가는 이미 2%를 훨씬 넘어 있으니까는 물가 기준을 충족을 했고 그럼 사람들이 남은 게 하나가 고용이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금리를 언제 올릴까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연준에서 설정한 구체적 목표 그 기준이 있죠. 테이퍼링에 있어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거거든요. 요 기준에 이제 고용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위원들은 어떻게 코멘트를 했느냐라고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이 충족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그 대부분이 충족을 했다라는 거는 고용도 대부분이 보기엔 충족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번에 나온 고용 보고서하고 지난번에 나온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나와도
그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테이퍼링 예상대로 해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까지는 고용 얘기하면서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용은 그럼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말한 상당히 추가 진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달라 그런 거죠. 고용은 그럼 뭐냐? 뭐 실업률이 몇 프로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 거야? 막 구체적인 숫자에 좀 내놔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비교적 고용 관련해가지고서 그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실업보험 청구, 그 다음에 자업 오프닝, 명목임금 상승률, 급여 상승,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고용 환경 요렇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더 사실 뭐 다들 예상했던 거죠. 예상했던 건데 확인시켜 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일부 참가자들만이 노동 참여율의 진전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요것도 매파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시면 미국이 고용 절대 숫자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팍 떨어지고 있어요. 4.8%까지 떨어졌거든요. 4%면은 지금 이제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지금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도면은 금방 도달한단 말이죠. 근데 고용률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재확산된 거, 학교 가지고 완전 리오프닝은 안 된 거, 그래가지고서 남자들은 고용률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여자들 고용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지면 그러면 아니 너네는 복합적으로 고용률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지금 노동 참여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문제를 사실은 다수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좀 비둘기적으로 익힐 수 있는데 일부만이 이거 문제를 제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요 사람들 매파적에 쏠려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참가자들이 최근 경제회복이 둔화되었고 8월 고용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우리가 설정했던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후 작년 12월이죠. 그때 이후 계속해서 개선된 모습을 고용시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한두 달 정도 저렇게 10년만 20년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이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곧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고용도 이제는 목표치에 도달을 해버리고 인플레는 이미 넘어가 있고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곧 도달할 것으로 보았으면 it may soon be reached라고 구체적으로는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후로 월간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보자는 거죠. 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고용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 요거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충족되었다라고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미 사실 지난 9월 FOMC 파월 인터뷰에서 확인이 가능했죠. 그때 제가 이제 이거 보고서 와 진짜 매파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파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월 혼자 생각으로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바로 말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에 대해서 많은 연준의 위원들은 지금 이 정도 숫자에 우리는 만족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체크해 볼 거는 근데 이제 그 연준이 생각하는 향후 경제 경로에서 우리 예상보다 경제가 더 안 좋을 잠재적 리스크는 뭐냐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거라고 짚었고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너무 뜨거워질 이것도 위험 중에 하나거든요. 연준 입장에서 너무 뜨거우면 식혀야 되니까 너무 뜨거워질 리스크는 뭐냐 하면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저축이 많이 늘었다라고 지금 회의록에 적혀 있어요. 이 저축을 활용해서 미국 가계가 소비를 급격히 확대하는 것. 이게 경제가 뜨거워질 리스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서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좀 더 높아진 것들이 이제 여러 문구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좀 그래도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뭐냐면 다양한 참가자들이 향후 2년간은 제로금리 혹은 그 부근의 금리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향후 2년간은 우리가 사실상 금리 안 올릴게 혹은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릴게 라고 이제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이외의 내용들이 너무 지금 호기시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멘트가. 총평을 해보면은요, 코로나19 가장 매파적이었던 9월 FOMC였습니다. 이미 사실은 좀 놀랐죠, 우리가. 놀랐던 터라서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는 막상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파적으로 보일 만한 구석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밝혔었던 파월이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과 시기가 제시된 점이 조금 특이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속도의 시장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86번가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막상 이게 시작이 되고 나면 이런 스피드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 2013년에 시작했었던 테이퍼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에 조금 놀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준위원 대부분은 지금 최근 2개월 연속 나온 월간 고용 보고서 요 쇼크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인데, 막상 이렇게 매파적인 회의록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는 오히려 금리는 계속 올라가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마치 이제 주식 시장에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격, 그런 게 채권 시장에서도 나온 것 아닌가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미국 9월 FOMC 회의록에 대한 리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날은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우려했던 거에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14일 목요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장 갑자기 이제 한은에서 가셨죠. 금융위원장으로. 요분께서 대출을 엄청나게 조여야 된다라고 막 강성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출을 유연하게 관리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 중단되는 거 지점당 5억 한도 막 이런 거를 월별로 막 얘기가 나와버리니까는 사람들 불만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 좀 풀려고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전세 대출 중단 없도록 유연하게 관리하라라는 멘트가 나왔고, 사실 대출 증가율 6%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6%를 지켜라고 했는데 이거를 넘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도 또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출을 좀 유연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보시면은 거리두기 완화 정부 검토안이 나왔는데 일단은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거였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확 올라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이제 보면은 일본은 1000명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잘 막았다가 그 다음에 델타에 취약했죠.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좀 이제 꼭지를 찍고 이제는 좀 비로소 내려오나?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 확진자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은 이제 사망자로 델타 코로나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런 거를 치면은 과거 피크들에 비해서는 훨씬 내려와서 그냥 사실 사망자가 좀 관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쪽이 사실은 뒤늦게 델타 때문에 고생을 했죠. 베트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트남이 잘 맞고 있다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10,000명 이상도 나왔었죠. 여기는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게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도 델타에 취약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내려오고 있고요, 숫자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면서 백신 다 맞아봤자 소용없나 봐라고 했는데 쭉쭉 내려오는 걸 보면 백신이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 예상치가 10.5% 높죠. 전월치가 9.5%였는데 10.5%로 높게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뛰어넘는 10.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계한 이래로 최대 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제일 우려하시는 바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 관측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미중이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제 좀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워킹그룹을 가동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했고요.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미중 간의 통화 이후에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이 석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중이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나왔고 그 뒤에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86권가의 생각이고요. 이제 중국 측의 언론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중국 측에서 영토나 인권, IT 패권 같은 경쟁 부문에서의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도 좋고 중국한테도 좋은 건 합의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고 그 문제가 바로 지금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죠.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1차 이제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그게 계속해서 관세가 지금 물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폐지 혹은 전부 폐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건에 관세가 많이 매겨지면 수입업자가 고생하니까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게 여러분들 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인플레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 요인이 사라지니까 지금 미국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인플레니까는 거기에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필요해서 이걸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 이제 매주 목요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제는 30만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처음으로 30만을 하향했는데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미국 고용시장 좋다는 거고 연속 실업수당도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어서 이번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좋은 숫자가 나왔다. 결국에 고용은 괜찮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좀 분위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인플레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보면은 지금 예상 대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인다는 거고 어쨌든 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떨어졌던 증시들이 V자로 지금 반등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사실은 이제 일부 외신에서 중국이 15일 날에 재할인율을 혹시나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건 없었던 걸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유럽 정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정치 보시면 독일이 이 9월에 총선이 있었죠. 결과가 나왔고 근데 뭐 나오자마자 막 뭐 증시 반응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면은 독일은 어차피 다당제고 그게 잘 이제 정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대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가지고서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대연정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들 사이에서 뭘 서로 간에 핑퐁으로 주고받았느냐, 그래서 합의를 내린 대연정의 큰 틀에서의 그 합의문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선거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요번에 이슈가 되는 게 부채 문제입니다. 역시나 독일에는 부채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이 과거에 1, 2차 대전 하이퍼 인플레 경험했죠. 그 다음에 또 90년대에는 통일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었던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유럽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본인들은 돈을 아껴 쓰는데 남유럽은 부채 막내서 돈을 함부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 일환으로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에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몇 프로 이상 못 낸다, 0.35% 이상 못 낸다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채 브레이크, 영어로 debt break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예외를 지금 허용해주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는 내놨고, 야 이거 지금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9월 말 총선에서 승리한 이제 3인당, 그 다음에 이제 녹색당이 또 굉장히 이제 원래도 뭐 선전한다, 뭐 한때는 지지율 1위까지 올라간 이번에 3위로 선거를 마무리했는데, 특히 이제 녹색당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뎃브레이크 이거 없애자라는 거죠. 이거 없애고 우리가 녹색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뎃브레이크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없애고 투자 확 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슈가 뜨거웠는데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저 EU 내에서도 지금 재정 준칙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용 중인데 이것도 좀 선보자라는 이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 정당들이. 근데 이제 연정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연정하겠다는 주체 자민당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뎁브레이크는 유지를 해야 된다인데 지금 금요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연정의 합의문에 지금 부채 브레이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쪽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미국 소매 판매 나왔는데 예상치 대비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감소였는데 증가했고요. 전월 기록도 추가적으로 0.2% 상향됐어요. 그래서 이중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미국은 참 소비가 괜찮다. 하여튼 미국인들 소비 잘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수출입 물가 나왔는데요. 전부 다 이제 예상치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 물가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 지금 생산자 물가 올라가니까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경로가 아직까지는 전달이 안 됐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딴 요인이 있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상치 대비 하여튼 좀 낮게 나와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머티리얼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 물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예상치 0.7이었어요, 무려. 근데 조금밖에 이제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만 들어가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해요라는 식으로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리슨 애널리스트죠. 요분이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의 폭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시 이거 지금 8월부터 얘기를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서 폭락 올 수 있다. 이 의견을 굉장히 강화해서 말씀을 하셨죠. 강화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에 의견을 좀 바꿨어요. 뭐냐 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듯 하다가 지금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폭락의 폭이 20이 아니라 10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당장 폭락 온다 그러다가 내년 초까지 10% 조정이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곰파가 황소파로 이렇게 개종을 할 때가 느낌이 제일 쎄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의견을 바꾸시면서 이유를 든 것은 사실은 처음에 조정 온다 했을 때 이유로 든 것 자체가 이제 지금 경기 자체는 미드 사이클이란 거죠. 그러니까 프레시한 사이클, 힘 있는 사이클이 아니라 힘 좀 떨어진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증시 한 번씩 깨지고 간다 이건데, 근데 미드 사이클에서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으로 매수세가 모일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S&P 500이 세계 최고의 하이 퀄리티 시장이더라. 그러니까는 미국 증시는 하락의 폭도 적고 그 시기도 좀 더 늦춰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곰이 황소로 개정해서 좀 쎄했었던 그런 의견이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일단은 1.6%를 한번 돌파했다가 그 다음 내려왔거든요. 이제 FOMC 9월 회의록이 공개된 날부터 전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1.6이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9월 FOMC 이전 대비해서 금리 한번 인상이 좀 더 빨라진다 정도가 25bp죠. 반영된 10년물 금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연준이 더 매파적인 시각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그게 요번에 안 느껴지니까는 차익 실현들을 조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견 동일합니다. 이제 10년물 금리도 아직까지 지금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 갖고 말을 꺼내기는 굉장히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방향성을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잡기는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델타 변이하고 백신 접종률은 뭐 지난주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데이터는 줄고 백신은 올라가요.
리오프닝의 기대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찐 리오프닝이죠. 백신 접종까지 많이 맞은 리오프닝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CNN 공포와 탐욕 지수 계속 최근 한 달간 보여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증시가 떨어지는데, 아니 모두가 이렇게까지 공포 쪽에 가 있으면은 증시는 신고가인데, 그러면은 그럴 때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라고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계속 50보다 낮은 공포 영역이거든요. 계속 공포 영역에 가 있다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51로 중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락하려면 이게 그리드 쪽으로 쫙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중립으로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이제 막이 올랐는데, 뭐 뭐니 해도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제 5번의 실적 시즌을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평균적으로 거의 뭐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대치들이 높죠. 아니 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는 이 정도씩은 이익이 더 잘 나오던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반대로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 그렇게 기대가 미리부터 높으면 그럼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왜냐면 이미 예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숫자를 빠르게 올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 3분기야말로 실적이 기대치 대비해서 피크 아웃하는 그런 이제 분기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꽤 많은데, 일단은 뭐 첫 주, 실적 시즌 첫 주 무난하게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번 하고 똑같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실적 발표 기업 수는 한 8%고요. 그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 80%입니다. 과거 대비 높죠. 그 다음에 그 예상치를 상회한 폭도 14.7%로 이제 과거 5번 실적 시즌에 맞먹는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5년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 기업의 퍼센트도 83%로 높고요. 예상치의 상회 폭, 요것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3분기 이익 성장률 예상치는 무려 30%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9월 말까지만 해도 28이었어요. 근데 단 2주 만에 2%를 추가로 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요번에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실적 예상치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보다 지금 일단은 첫 주는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요번 시즌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는 한번 보는 게, 네, 일단 계속 잘 봐야죠, 저희가.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PR 보시면은 포워드 PR이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한 10% 정도, 한 13%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오버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7에서 18배 사이였는데 지금은 20.3배 정도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피크아웃 이런 얘기 왜 계속 하냐면, 3분기가 보니까는 델타 변이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급망 문제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인건비는 계속 구인 나뉘었고 인건비는 상승했고, 실제로 지금 아틀란타 연준에서 예상치 제시해주는 게 있거든요. GDP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3분기 예상 GDP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아틀란타 여기 이제 그 연두색 선입니다. 아틀란타 연준의 예상치가 3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미국 경제 자체가 3분기엔 좀 그저 그랬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업들만 이익이 더 계속 좋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가질 수는 밖에 없었던 거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첫 주에는 잘 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서프라이즈 폭이 15%잖아요. 그럼 이제 포워드 PER이라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를 토대로, 미래 12개월 예상치를 토대로 하는 건데, 만약 그거를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도 계속 15% 상회를 하면 지난 5년 평균 PER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증시 비싼 거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그 지난주 시장을 총평을 해보면 사실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결될 것 같아 라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각 정부들의 조치들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은 믿어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86번가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빠졌다가 더블탑, 물론 더블탑이 그전 고점보다 높을지 똑같을지 조금 낮은 데서 끝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큰 틀에서 봐서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상승장, 그 다음에 요번 최근 한 달 동안의 조정, 그 다음에 더블탑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블탑 이유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런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제별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일단 중국 부채 문제인데 헝다의 경우에 자산 매각으로 이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헝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러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무시해왔거든요.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한 푼도 안 갚는다라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자 지급 안 했던 달러채의 한 달 유예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합의를 혹은 이제 헝다가 어떤 제안을 이 투자자들한테 할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헝다 문제 터졌을 때 야 헝다만 문제겠어? 비슷하게 했겠지. 업계에 있는 다른 모든 기업도 썩었을 거야. 많은 기업도 썩었을 거야 하셨는데 진짜로 부동산 업체 중에 많은 기업들이 썩었다. 이런 이제 그 썩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근데 사실 이제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뭐 헝다 정도 되는 규모의 업체들에서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고 좀 군소업체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목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는 헝다 이후로 혹시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 해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혹시나 상황에 대비하자 하다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고 보니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거의 다 지금 회수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헝다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중국 정부가 알고 있구나. 정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니까 회수하겠지. 이고, 다른 걸로 보면은 중국 정부가 너무 빨리 헝다 문제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빨리 회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다시 또 딴 데서는 예상치 못한 데에서는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영향권에서 완전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중국 전력난의 경우에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이제 우리 팀은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돼. 둘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수요 쪽에서 보시면 전기료를 올려서 수요를 좀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전기료 자율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 이상의 뭐 피크에서 뭐 산업용 20% 이상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왕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전기료를 올리고 있다는 거고, 수요는 좀 줄겠죠. 그 영향으로. 그다음 공급 측면에서는 결국 석탄이잖아요. 그래서 석탄 공급 확대에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7월까지 연료탄 부족분이 중국이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1억 톤 조금 넘거든요. 근데 4분기에만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을 해서 5,500만 톤의 추가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각종 탄광들에 대해서 금융전, 원래는 이제 탈탄소 한다고 금융전 다 막아버렸었거든요. 그거 다시 다 풀어줘 버리고 생산 쿼터도 빡세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것도 다 풀어줬어요. 지금 무조건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만 이 계획이 이제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존심까지 굽히고 호주산의 하역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걸로 보여요, 이 문제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체가 너무 많아요. 전 중국 전력난에 해소를 위해 가지고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를 비롯해서 다른 신흥국들까지도 해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틀어줘도 잘못되어도 다시금 이 이슈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가령 이런 거죠. 탄광 막 빠르게 하라 그랬는데 뭐 이런 저기 폭우가 와요. 그래서 석탄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을 갑자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공장 안 돌리려고 불 켜고 하면은 뭐 펑 터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사실은 전기 많이 쓰는 거는 추운 겨울인데 중국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그 북쪽 지방은 진짜 추운데
근데 이쪽이 만약에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서 극심한 추위가 와서 전기 소비가 20% 인상해도 막 사람들이 전기 막 쓴다. 그래 버리면은 이 증가세를 잡기가 또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국가들이 석탄에 지금 사재기를 해버릴 수도 있죠. 이 문제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야, 좀 물량이 있을 때 사재기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요건 이제 계속해서 양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몇 달 전에는 그 상승론자들이 이겼죠. 왜냐하면 예상치도 절대치도 높고 예상치보다도 또 발표치가 또 높게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딱 예상치 수준이고 코어만 봤었을 때는 예상치보다도 지금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다방면으로 봤었을 때 절대 수치 자체는 CPI 특히 기준으로 보면 절대 수치 자체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높은 건 인정하자. 절대 수치 높다. 그런 거고 이제 양자의 믿는 구석을 하나씩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인플레 그렇게 크게 안 온다라고 믿는 쪽에서는 야 생산자 물가 봐 중국에 저렇게 높아져도 딴 데로 전이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가 그렇게 안 높아져 안정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근데 반대파 쪽 입장에서는 야 그러기에는 유가 야금야금 계속 오르지 석탄 그다음에 가스 각종 비철금속 가격 요즘 반리 흐름 엄청나게 높지 물가 상승으로 결국 이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높게 나와서 증시가 뭐 조정받는다. 인플레가 낮게 나 증시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증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인플레 숫자 딱 가져와서 거 봐라. 절대 수치 높으니까 빠지잖아. 반대로 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 봐라 코어 인플레랑 중국 생산자 물가 전이 없다니까 라는 식으로 역으로 가져와 해석하려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고요. 저의 그냥 의견을 또 공유하자면 70년대 같은 폭력적인 인플레이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었던 뭐 장기적인 인플레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빠질 때 이거를 이유로 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만큼 돈을 풀고 이만큼 중간중간에 트래픽 잼이 걸리고 그 공급망이 교란이 되어서 나타난 게 지금의 인플레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나타나려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속도를 유지해야 이 정도의 인플레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델타 낮아지고 뭐 어쨌든 공급망 다시 좀 정상 돌아가고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정상화가 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장기적 폭력적 인플레에 대해서는 뭐 저는 계속해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외교 쪽 보면은 화웨이 부회장 풀어주고 화상 정상회담 합의했단 말이죠. 그리고 관세 문제가 계속 입방아 오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세는 미국 인플레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면 구체적인 관세 철폐 스케줄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완전 사인하기까지 이런 거는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가 트럼프 때도 봤지만은 요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그 이제 가격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들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요런 얘기 나오면 증시에 좀 도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 이제 공급망 교란이나 이제 고용의 부진 요런 데 지금 코로나가 영향 주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가 최악은 지났다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이제 해소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공급망 쪽 보면 아까 보셨던 현대차 미국 사장의 코멘트라든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그 CEO의 멘트라든지 아니면 LA 향이 팡팡팡팡 쉬지 않고 돌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교란 좀 해소될 것 같다는 거고 고용 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보니까는 공공교육 쪽 이쪽의 일자리가 그 계절 조정치를 반영해 보니까는 너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사실은 예상치만큼 나온 거거든요, 고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지 않겠느냐. 플러스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 공공교육 쪽도 결국은 일자리가 다시금 원래 속도대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학교가 완전 리오프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육은 결국 돌아온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을까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 정도까지가 일단은 정리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사실 크게 뭐 주목하실 지표는 없어요.
뭐 주택 지표 깔짝 나오고 뭐 이거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 보실 것도 별거 아니긴 한데 일단은 헝다가 이제 과연 달러채 관련해가지고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내내 이제 뭐 인프라 법안이나 지금 사실 연준 의장이 결정이 전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빨리 좀 됐으면 싶고, 그 다음에 미중 관세 쪽에 뭔가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 첫 번째 꼭지였던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